네, 89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후보들의 행보, 또 각 캠프의 상황, 배종호 세한대 교수, 또 김종혁 경제사회연구원 언론센터장과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기령 앵커가 후보들의 일정을 조금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는 경주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후보는 강원도로 가는데 아마 강릉을 갈 것 같죠? 강릉 최 씨군요. 그러고 보니까 윤석열 후보의 어머니가 그렇죠. 강릉 최 씨. 또 이재명 후보는 그쪽은 뭐 경주이신가 보죠. 이렇게 되는 보죠. 모양입니다. 예. 자, 아내를 동반해서 메타버스를 타고 대구 경북을 찾는다. 배경이 뭐라고 보십니까? 이재명 후보의 일단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내가 TK의 아들이다. 라는 걸 좀 강조하려는 것 같아요. 지금 예.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 충청의 아들이다. 충청 뿌리를 얘기하면서 충청 대망론에 불을 지피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3박 4일의 일정으로 가는데 첫 번째가 표암제라고 경주 이시의 발상지라고 그래요. 여기에 예. 이제 아내랑 같이 가서 대선 출마를 고하는 의식. 이거는 결국은 내가 뿌리가 TK다. 그래서 TK의 아들이니까 TK의 대망론에 호소해서 최대한 지지를 끌어올리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한 25% 안팎 정도 나오는데 문재인 대통령 후보 당시 한 19%, 21% 얻었기 때문에 본인은 TK 대망론을 통해서 30% 이상 끌어올리면은 충분히 승산이 있는 주요 승부처다 이런 판단이 있는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로는 역시 이제 최근에 김건희 씨,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되는 이분은 뭐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논문 표절 의혹에서 뭐 심지어는 줄리 의혹까지 또 주가 조작 의혹까지 있으면서 두문불출하고 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함께 나서면서 더욱더 한 사람은 이제 이렇게 적극적으로 노출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계속해서 두문불출하니까 그런 의혹들을 더 어떻게 보면 부각시키기 위한 예. 그런 두 가지 행보가 두 가지 의미가 담긴 행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지고 보면 문재인, 노무현 두 대통령의 시절 그 지지를 생각하면 TK 출신인 이재명 후보는 이거보다는 상당히 지금 높아야 될 것 같은데 그거까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민주당에서 그 민주당 후보 중에서 TK 출신은 처음이라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가 더 많이 얻으셔야죠. 이제 지금 저는 저쪽 가는 게 다 이해가 되는 게 예. 어쨌든 선거 때면 어떤 연고라도 다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다 해줘야 되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어 학교, 학연, 혈연 뭐 다 따지는데 그래서 특히 이제 경주 이시신가 보죠. 그러니까 예. 그렇게 저기서 그 관찰한 사람이 절을 10번 하셨대요. 예. 그래서 행사를 하면서 그럴 정도로 이제 그 행사하면서 제가 이 뿌리가 경주이십니다라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것 같은데 거기다가 이제 부인을 계속 동반하는 건 아까 지금 우리 배정호 선배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지금 현재 그 윤석열 후보의 부인이 그 공식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으니까 그 상대적인 그런 비교 격차 이런 네.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가신 거겠죠. 네. 자, 뭐 똑같이 윤석열 후보는 어머니의 고향 이제 강원도로 가는 건데 이제 이준석 대표랑 이제 동행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함께 가는 거는 어떤 뭐 유익한 점이 있을까요? 유익한 점이 있죠. 있어요?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요. 지금 이준석 대표하면 아무래도 젊은 30대 헌정사상의 초유의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030에 특히 이제 2대남에 확실한 지지 기반이 있기 때문에 강원도 지역의 젊은 표심을 겨냥하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분명히 있고요. 실제로 예. 보니까 청년들 그리고 또 뭐 지역 경제 관련해서 행보가 잡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 단합된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겠다라는 게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최근에 내홍이 심각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 뭐 당무 보이콧까지 했지 않습니까? 이런 일도 사실은 대선 사상 초유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좀 단합된 모습을 이제는 보여줌으로 인해서 아시겠지만은 이제 강원도 하면은 전통적인 보수의 지지가 굉장히 강한 그런 곳인데 지난번에 이제 탄핵으로 인해서 보수가 분열되면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39% 가장 많은 득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통적인 좀 지지층을 이번에 다시 좀 이준석 대표와 함께 단합된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복원시키겠다라는 그런 계산이 담겨 있는 행보가 아닌가 예. 생각이 됩니다. 배 교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통적으로 강원도 하면 보수의 나름대로 어떤 우세 지역인데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앞서고 있었는데 요즘 조금 강원도 쪽에서 내려오는 듯한 기미가 있어서 빨리 가서 수습은 아마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 뭐 여론조사라는 것은 앞으로 선거 끝날 때까지 계속 엎치락뒤치락 할 테니까요. 그거는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되는데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대통령 말고 부통령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미국의 대선은 대개 그 대통령 후보와 부통령 후보가 같이 다니면서 유세를 한단 말이에요. 오히려 이제 영부인이 될 사람이나 뭐 부통령의 그 부인은 이렇게 같이 다니는 것보다는 대개 이제 대통령, 부통령이 같이 다니는데 저희 우리나라는 이제 부통령이라는 제도가 없으니까 그런 게 예. 없었는데 저는 지금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후보가 과연 강원도만 갈까 아니면 다른 지역도 같이 갈까 아마 다른 지역도 같이 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래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안에서 전략을 짜고 어허. 그다음에 이제 그 현장에 나가는 것은 아무래도 젊은 피인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가 같이 나가면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사실 따지고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데 그건 워낙 확고한 지지니까 젊은 사람들을 지금 빨리 더 맞습니다. 끌어와야 되니까 아마 이준석 대표가 같이 동행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효과가 보입니다. 그런데 가는 데마다 같이 가는데 마이크가 넘어오면은 청년 문제라든가 좀 복잡한 문제는 자꾸 이제 마이크가 돌아가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또 이재명 후보는 정부 야단치고 여당 야단치고 막 하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만 보이고 선대위는 뭘 하고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 장면을 한번 좀 얘기를 좀 들어보자. 예. 민주당이 너무 안일하게 움직인다. 사실 이런 지적 정말 많이 받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민하게, 신속하게, 또 과감하게 또 할 일을 해줘야 되는데 너무 느리다. 그리고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하는 건지 좀 의문스럽다. 이런 지적들이 많아요. 저도 그 지적에 공감합니다. 우리 이준석 대표께서 기획하고 결정하신 부분을 제가 전적으로 수용해서 이런 옷을 입고 뛰라고 하면 뛰고 네. 뭐 두 당의 선대위 지금 뛰는 거에 대해서 한번 좀 평가를 해줘 보시죠. 제가 볼 때는 확연히 좀 대조되는 그런 선대위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세 가지가 좀 다른 것 같은 게 지금 민주당 선대위 같은 경우는 완전히 슬림형으로 바꿨어요. 메모드형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잘 작동이 안 된다. 기민성이 떨어진다라고 해서 슬림형으로 바꿨고 그런데 반면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금 메모드형이에요. 반문 빅텐트를 구성하겠다라면서 기존의 핵심 세력들 플러스 과거 민주계 세력들까지 포용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메모드형으로 가는 이 두 가지 차이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한쪽은 상당히 세대 교체를 좀 했다고 봅니다. 중진들을 다 현장으로 빼고 초재선들을 이재명 선대에는 전면 내지는 요직에 포진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윤석열 후보 선대에는 당의 중진들을 여전히 이제 핵심 포스트에 심는 여기에다가 김종인 총괄위원장의 직할부대까지 오는 약간의 이중구조 체제가 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세 번째 차이점은 뭐냐면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완전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재명 후보가 전면 다 진두지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하면은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김종인 위원장이 총괄 지휘하고 그리고 또 이준석 대표도 뛰고 그리고 김병준 상임 공동선대위원장도 뛰고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후보의 존재감이 상당히 떨어진 것 아니냐라는 그런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예. 김 센터장님은 저는 지금 원래 이제 이재명 후보 선대위가 대형 선대위가 꾸려졌다가 이제 슬림하게 했다고 했잖아요. 네. 이제 다 줄이고 그다음에 지방으로 내려가겠다는데 정작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이 후보 본인이 아니 기민하게 신속하게 과감하게 할 일을 해줘야 하는데 너무 느리다.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건지 의문스럽다는 지적이 있고 저도 공감한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자기 캠프에 대한 상당한 불만을 표시한 거잖아요. 그걸 네. 공개적으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거는 예를 들면 캠프에 있는 사람들이 들으면 뭐 자극도 되겠지만 상당히 맥이 빠질 수도 있고 민주당 지지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뭐야 뭐 혼자만 잘한다는 거야 이렇게 반발을 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게 글쎄 좀 적절치 않은 발언이 아니었나 싶은데 반면에 또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이준석 후보를 너무 앞세우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이제 갈등이 있었다는 걸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래야겠죠. 예. 아마 이런 언론들이 비판이 있으면 분명히 이제 다음에는 바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좀 나서서 하실 거고 이재명 후보도 더 이상은 뭐 당에 대해서 비판을 좀 안 하시지 않을까. 그런 것 같네요. 예, 제가 좀 알겠습니다. 첨언을 하면은 예. 불만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동료라고 보고요. 그리고 최근 한 달간의 행보를 보면은 예. 어디가 지금 잘하고 있느냐? 이재명 후보 캠프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후보로 윤석열 후보가 선출될 때까지만 해도 컨벤션 효과 등등 힘입어가지고 10%포인트 이상으로 얘기했는데 최근에 보면은 완전히 초박빙의 접전 내지는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역전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럼 그 부분은 뭐냐? 이재명 후보의 진두지휘아래 대대적 개편 그리고 이쪽은 완전히 내부 분열 그리고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까지 영입에 성공했는데도 불구하고 초박빙 내지는 역전이 됐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시그널이 왔다는 것이고 한쪽은 굉장히 잘하고 한쪽은 못하고 있는 근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근데 김종인, 윤석열, 이준석 이 쓰리톱이 뭔가 그래도 좀 맞아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요새는 저는 맥을 그렇게 짚어가는 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종인 원톱 체제하에서 전체적인 전략을 짜고 그다음에 이제 브로맨스 비슷하게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같이 다니면서 쌍끌이로 밀고 나가는 그런 모습이니까 지금 여론조사 말씀하셨는데 그 여론조사가 대부분 이제 지난주에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그런 부분들 조사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여론조사는 또 여러 차례 엎치락뒤치락 할 거예요. 하지만 큰 흐름을 봐야 되는데 지금 김종인 영입 이후에 이준석과 함께 다니는 윤석열 이 시너지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마 다음 주쯤 돼야지 그 여론조사에서 반영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런데 선대위가 이제 후보들을 막 밀어줘야 되는데 선대위 자체가 리스크입니다. 이 지구에서 공동 선대위원장들이 양쪽 다 중도 사퇴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 내용 잠깐 한번 그래픽으로 보시죠. 예. 전화를 통해 저에게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제발 자기 아이들, 가족들에 대해서 이런 공격을 멈춰줬으면 좋겠다 이러한 마음을 표시했습니다. 작성 당시 상황과 이유와 관계없이 과거에 제가 작성했던 거친 문장으로 인해 상처 입으셨을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예, 뭐 인재 영입에 대한 비판이 요즘 많습니다. 뭐 당의 정체성이라는 게 있는데 당에서 오래 함께 호흡을 맞춘 사람들은 다 내쳐버리고 뭔가 이게 스토리가 있는 드라마틱한 사람들을 그냥 데려오려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인데, 자 지금 뭐 한번 어느 쪽이 이번에 선대위원장 사퇴로 더 타격이 클까를 한번 비중을 한번 재보신다면.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의 타격이 더 크죠. 왜냐하면 첫 번째로 숫자가 많은 거예요. 지금 이제 김성태 전 의원까지 하면은 국민의힘에서는 선대에서 3명이 낙마를 했고 지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조동연 전 상임 공동선대위원장 1명이 낙마했기 때문에 숫자가 많다는 측면이 불리하고요. 두 번째로는 사안의 성격이 굉장히 더 좋지 않아요. 지금 이제 조동연 전 상임 공동선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혼외자 사생활 문제가 돼가지고 본인이 사퇴를 했는데 그게 이제 뭐 성폭행을 당했다고 그러니까 상당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동정 여론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김성태 그분 같은 경우는 딸 KT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서 낙마를 했고 그리고 이제 함익병 이분 같은 경우는 뭐 독재 찬양 그리고 여성 폄하 이런 발언 때문에 낙마를 했고 이제 가장 좋지 않은 게 이제 노재승 전 이제 상임 공동선대위원장 같은 경우인데 5.18을 거의 뭐 폭동성으로 인식하는 그런 문제라든지 그리고 또 촛불 국민들을 굉장히 폄하하는 그런 발언 그리고 뭐 검정고시 출신 또 가난한 사람들을 비정상인으로 인식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요. 세 번째로는 처리 방식에 있어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신속하게 처리를 했어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금 노재성 씨 같은 경우는 나흘간이나 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본인이 결국은 자진 사퇴를 했지만은 사실상 강제 사퇴 이런 모습 때문에 굉장히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는 더 타격이 있는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예. 저는 뭐 전혀 반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그 폭탄이 터졌는데 이거는 그냥 일반 폭탄, 국민의힘에서 터진 건 일반 폭탄이고 민주당에서 터진 건 거의 원자탄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물론 이 인원은 이쪽이 더 많았고 국민의힘이 더 많았고 민주당이 적었지만 조동현 씨 같은 경우는 그동안 저희가 무슨 따로 얘기할 게 아니라 그동안에 보도됐던 내용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언론에 보도가 됐고 그다음에 유튜브나 뭐 다른 쪽에서 얼마나 많이 화제가 됐느냐 이걸 따져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은 뭐 하미병 씨나 노재승 씨의 발언에 대해서는 뭐 정치 고관여층에서는 상당히 그게 말이 돼라고 이렇게 주장하지만 또 그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 발언이 있었는지도 잘 모르고 그 사람이 누구지 하는 사람들도 많아서 하지만 그에 비해서 그 조동현 씨 같은 경우는 워낙 이 한국 사회 전체를 뭐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한번 뒤집어 놨던 거니까 이 타격이나 피해는 민주당이 훨씬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쪽 얘기 들으면 맞는 것 같고 이쪽 얘기 들으면 맞는 것 같고 막 좀 정신 없는데 아마 지금 김 센터장께서 지적하신 문제는 이쪽에서 이제 문제가 됐던 분들은 이미 다 노출이 됐던 분들인데 조동현 교수 같은 경우는 엄청난 기대감을 갖고 이제 막 등장을 했는데 야, 어떻게 대단한 사람을 정말 했는데 갑자기 저렇게 중도 사퇴하게 돼서 아마 그런 데 대한 타격 같은 거 그런 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들어온 사람들이 또 있죠. 이제 바른미래당 같으면은 김관영, 최이배, 바른미래당 출신 김관영, 최이배 두 분이 이제 민주당으로 왔고, 그 다음에 이용호, 금태섭 이 두 분은 국민의힘으로 갔고, 물론 나중에 윤희숙 의원이 또 추가가 됐습니다만은, 자, 근데 이렇게 무게를 이렇게 재보니까 둘을 놓고 보면 비슷하신 것 같아요. 그죠? 어떻게 보십니까? 어느 쪽이 더 잘 끌고 왔다, 데려왔다. 얘기할 수 있을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분들이 어떻게 활동하느냐에 따라서 그 평가가 내려질 것 같은데요. 역시 이제 전통적인 지지층, 즉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층하면 이제 호남, 그리고 진보인데 여기에서는 제가 볼 때는 표의 이탈이라든지 영향이 전혀 없을 것 같고, 역시 중요한 것은 중도 표심에 과연 어느 영입 인사가 더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이제 김관영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정치 개혁에 있어서 정치 생태계를 바꾸겠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을 강하게 피력하고 있고, 최이배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 개혁을 내걸면서 경제 생태계를 바꾸겠다, 특히 이제 경제 민주화를 하겠다, 기업 지배 구조를 바꾸겠다 그러면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과 공개 토론을 하자라면서 굉장히 존재감을 끌어올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용호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공동 선대위원장이죠. 호남표는 제가 볼 때 끌어가기 어렵고 중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금태섭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전략기획실장인데 어떤 획기적인 전략기획을 내세워서 중도 표심을 움직일 수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앞으로 평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은 전략적으로는 상당히 뭐 뛰어난 역량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아니 저는 근데 이거는 사실은 김관영 의원 같은 경우는 민주당 의원이셨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자기 고향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최이배 의원 같은 경우는 장하성 지금 주중대사시죠. 그 정책실장이 추천에 의해서 정계에 등장하신 분인데 안철수 후보하고 같이 했던 걸로 알지만 또 고향은 이제 군산이신 전북이죠. 군산이신가 군산 맞습니다. 그쪽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민주당으로 가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은 흐름인데 사실은 이용호 의원이나 금태섭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완전히 좀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이용호 의원은 그 민주당 의원이었는데 국민의힘으로 간 거잖아요, 전북에서. 그리고 금태섭 의원도 민주당 의원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편이었던 사람들이 다시 자기 품으로 들어오는 거하고 완전히 반대편에 있던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는 거하고는 전혀 큰 차이가 있다. 큰 차이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김관영, 최이배 두 분은 자기 영역이 좀 뚜렷한 것 같아요. 경제, 정치 이렇게. 그리고 이쪽으로 갔던 이제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는 역시 여론의 인지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중도층, 뛰어나니까 이제 어떤 역할들을 하는가는 좀 말씀하신 대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좀 안타깝게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만은 대장동 개발을 둘러싸고 의혹에 연루돼 있던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본부장이 숨진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돌아가신 분 얘기를 하면서 이걸 뭐 정치적인 득실을 참 얘기하기가 난감하긴 한데 일단 양측의 목소리를 한번 좀 들어보죠. 정말로 몸통은 그대로 놔두고 그 수천억의 돈이 어디로 갔는지 그걸 왜 제대로 조사를 안 하냐. 왜 엉뚱한 데를 자꾸 건드려서 이런
참혹한 결과를 만들어내냐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희는 특검을 하자는 얘기를 벌써 부산저축은행 뭐 가지고 하더라도 그래 하자는 얘기를 벌써 진작에 꺼내놨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 법안 자체를 올리지를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쇼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이라도 합의를 하자 이 말입니다. 네, 어쨌든 유 전 본부장의 사망으로 특검 얘기가 다시 확 불이 붙었습니다. 어떻게 될 건지 한번 전망을 좀 짤막하게 좀 해주시죠. 결국은 저는 이제 특검 열차의 여야 그리고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 측이 올라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굉장히 이제 이 이슈가 다시 전국의 주요 이슈가 됐고 그리고 또 두 사람 다 지금 특검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뭐 국정조사까지 얘기를 하고 있고 서로 이제 상대방의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주장만 하고 행동을 안 했는데 지금은 특검 열차에 올라타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할 수밖에 없다. 다만 그 대상이라든지 또는 특검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라는 그런 문제 때문에 결국은 구성과 또 그리고 수사 착수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예, 말만 저러지 정말 하고 싶은 건가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말이죠. 저는 뭐 특검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일단 시기적으로 너무 촉박하고요. 그다음에 일단 대선 후보가 되면 예를 들면 특검이 양쪽에 임명됐을 때 상대 대선 후보를 소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조사할 예.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때도 특검을 했지만 그다음에 뭐 혐의 없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또 몇 년 지나서 그게 다 혐의가 있다라는 식으로 뒤집어지기도 하고 어떤 특검도 현재의 대선 후보들을 상대로 해서 소환을 하고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으리라는 그런 뭐랄까 용기와 능력이 있는 특검이 있을지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거의 이미 이것은 불가능한 얘기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번에 확인된 건 검찰의 수사 능력이 얼마나 예. 형편없는가라는 것들은 확인됐다고 생각이 들어져요. 이분이 2014년도 8월 달에 무슨 한강 유역사무소인가에 그거 관련해서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됐고 구속적부심 심사를 앞두고 이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2015년 3월 달에 성남의뜰이 만들어졌는데요. 예. 그러니까 2015년 성남의뜰과는 관계도 없는 2014년 건으로 해서 이게 영장을 청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수사가 도대체 대장동 수사를 검찰은 뭘 하고 있는 건가? 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건 뭐 수사가 좀 더 진행이 될 테니까 지켜보죠. 그럼 오늘 김정혁 센터장님, 배정옥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